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제정세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 김선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걱정되는 하나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9일에 푸틴이 핵가방을 든 러시아 요원하고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핵가방을 든 모습 때문에 서방 언론에서는 일종의 과시용 또는 위험용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핵가방을 든 현재 이 푸틴 대통령의 이 행동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핵 전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황을 봤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있죠, 조금 그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핵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여차하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선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진짜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핵을 사용한다는 특별한 그런 어떤 징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으로서 지금 전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전쟁이 그전에는 키이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됐다면은 앞으로의 전쟁은 이제 돈바스 중심으로 이제 중심이 넘어가죠. 돈바스 쪽에는 진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핵을 사용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러시아가 구석구로 몰리고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에서 점점 그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서구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당장 걱정되는 게 푸틴 대통령의 책사격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푸틴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도 아예 대놓고 CNN하고 인터뷰할 때 국가 존립의 위협이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러시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 러시아 쪽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애초에 전쟁하기 전부터도 나왔고요. 전쟁하기 전에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이죠. 2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꺼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년 동안에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994년대 그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을 갖다가 포기하는 조건으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안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 보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제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근데 그 수는 이제 뭐 몇 개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가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핵카드를 꺼내 들었었습니다. 계속 꺼내 들고, 그다음에 전쟁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핵 벙커로 푸틴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핵 벙커에서 지휘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거기다가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를 갖다가 흔들고 푸틴 체제를 갖다 붕괴하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핵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2020년 6월 3일 러시아가 대통령령으로 발간된 핵 사용하는 조건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러시아 내에서 외부로부터 핵을 공격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핵을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핵 공격 징후가 보였을 때도 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에서도 만약에 러시아가 위협을 당하면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확 낮췄다는 얘기죠. 네. 핵을 사용하는 문턱을 확 낮췄다는 얘기는 이제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많이 넓어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핵 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핵을 갖다가 일반 무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핵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핵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방사능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각하지 않냐 하지만은 요즘에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요. 더티밤 그다음에 클린밤이 있는데 클린밤 같은 경우는 거의 핵 방사능이 노출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화력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양대 그 핵 그 보유국인 미국하고 러시아는 항상 예전부터 있죠. 핵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한 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가성비하고 탱크 1000대를 유지하는 데 가성비하고 워낙 차이가 나고 이제는 탱크라든가 그런 지상전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한 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누가 먼저 사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오고 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봐서는 러시아가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전쟁을 한 사람, 그다음 먼저 핵을 사용한 사람이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죠. 뭐 일단 한번 핵을 이 전쟁에 도입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적으로도 불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아닐까요? 네. 근데 이게 전쟁을 그냥 일종의 뭐 가성비로만 본다는 게 어쨌든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핵무기는 정말 멀쩡할까? 제대로 관리돼 있을까?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일종의 희망이 좀 섞인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그 키이우 쪽으로 들어갔던 러시아 군들이 약 25,000명이 후퇴를 했습니다. 네. 자, 키이우 쪽으로 들어갔던 러시아군 사실 전쟁은 있죠. 인간의 얼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도덕성 잣대로 될 수도 없고요. 키이우에 들어갔던 25,000명이 결국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러시아 골리앗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전쟁터에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5,000명이 들어가가지고 25,000명하고 1대1로 싸우면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러시아가 민간인들이 집중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거주지에 마구잡이로 폭격을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전 세계로부터 그냥 말 그대로 지탄을 받고 전범으로 나중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마리오폴이라든가 아니면 돈바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완전 전쟁터가 돼가지고 러시아가 종축으로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갑사단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리우폴하고 일종의 키이우하고 전쟁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랐던 거는 마리우폴에 대한 어떤 전략적 가치나 아니면 러시아가 생각하는 전쟁 방법이 뭔가 달랐던 이 근본 원인 같은 게 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은 돈바스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몇 년 전부터 돈바스가 사실 반군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반군을 갖다가 장악하는 정부군의 바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작년 3월달 같은 경우는 약 10만 명의 초정예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를 징용하려고 돈바스 국경선으로 완전히 옮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작년 3월달 얘기고 올해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는 입장에서 러시아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돈바스 지역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있죠. 돈바스 국경선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벌써 4년, 5년 전부터 아주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바스 쪽에 러시아군이 차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돈바스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러면은 러시아가 거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미국 쪽에서 하는 겁니다. 네. 저도 보면은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는 사실 지난 5년 동안 완전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들어갔다가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게 되면 똑같이 1대1로 피해를 봅니다. 한쪽에 탱크 한 대, 이쪽도 탱크 한 대고 한쪽에 병사 한 명, 이쪽에 병사 한 명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마리오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조프 연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조프 연대가 들어 있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러시아 쪽에서는 거기 아조프 지금
아조프 스틸이라 하는 제철소가 있는데 그 제철소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아조프 연대와 남아 있는 군대 수를 갖다가 한 6천 명 정도 보고요. 때에 따라서는 500명에서 6천 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 안에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항복을 안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안 해요. 이번에 그 마리우폴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헬기 2대가 중간에 격추가 됐거든요. 마리우폴에 있었던 그 아조프 연대 부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몇몇 그 중요한 사람을 태우고 나오다가 격추됐는데 격추된 그 내용이 또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또 센세이션해졌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건 러시아가 그 정도의 핵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정말 정밀 타격도 하고 예를 들어서 폭발 규모도 조정할 수 있고 이 정도의 군사적인 어떤 첨단 군사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러시아가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 국방력을 갖다가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지난 10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다음에 특히 핵 전력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많은 그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량했는데 핵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 탄두하고 그다음에 핵을 실어 나르는 이동체입니다. 핵 탄두는 그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달라질 수 없어 노만스를 쓰겠죠. 아마 10년 지나면은. 근데 결국은 그 이동체인데 이동체는 이게 10년 되면은 안에 있는 고체 연료가 딱딱해지거나 제대로 사용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러시아가 핵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다 거의 다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러시아가 개발했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핵 탄두를 갖다 끼워가지고 쏘게 되는 거죠. 그게 야르스라든가 아방가르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공공용 그 로켓을 만들어냈고요. ICBM 같은 경우는 지금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마하 20입니다. 마하 2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편에서 ICBM을 쐈을 때 그걸 보고 쏴도 먼저 가서 10분에서 15분 먼저 상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지금 핵 전력이라든가 미사일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며칠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무기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무기를 달라고 그다음 미사일을 달라고. 종이 호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무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못 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날아간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에 갔더니 북한은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북한이 무슨 뭐 군사력이 러시아하고 비빌 정도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북한의 지금 미사일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결국은 러시아에서부터 들어왔다고 보는 게 거의 정확하고요. 한국도 사실은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대한민국도 야혼트 미사일에서 이제 따가지고 왔다는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왜냐하면은 1991년도에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소련한테 차관을 준 게 있잖아요. 그 전에 고르바초프 그 차관 대신에 돈을 달라고 계속 졸랐다니까 결국은 그 무기로 준 겁니다. 그게 불곰 사업인데요. 차관 대신에 저희들이 받아왔던 그 무기 중에서 많은 수가 러시아의 그 특수 기술 그 중에 하나가 K1 자주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엔진팩 엔진팩을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러시아가 이상하겠죠. 한국에다 무기를 줄 때 쓰다 남은 걸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최신식 무기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미사일도 달라 그랬더니까 미사일도 최신식 미사일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사일 수준이 뛰어나고 그저께 미국에서 그런 얘기했죠. 미국하고 영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이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그 미사일 기술도 뛰어난데요. 왜 북한에 가서 달라고 했을까? 북한의 미사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러면 왜 러시아에 그러면 미사일이 없을까? 왜 러시아에 미사일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중단거리 미사일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러시아하고 미국은 없을까?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예전에 그 소련 시대 때 냉전이었으니까 냉전 시대 때 중단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을 맺었죠. INF로 해가지고 INF 조약을 맺어가지고 중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500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거리 5000에 돼 있는 미사일을 개발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설계도 하지 말자. 그랬더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하나도 없어요. 개발도 안 했어요. 서로 이 조약을 잘 지켰네요. 네, 잘 지켰죠. 거기에서 중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수만 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중국은 왜
INF 조약이 안 들어오고 왜 러시아하고 미국만 묶여 있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깨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중단거리 미사일 그냥 깨버리겠다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왜 깨냐고.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많이 만들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두려운데. 바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깨지 말자고 계속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깨버리는 바람에 2019년도에 깨진 겁니다. 깨고 난 다음에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갖다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고요. 러시아도 그때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몇 개 없을 거란 얘기였죠. 네. 근데 이번에 계속 쏘면서 몇 개 없는 게 다 떨어진 겁니다. 중국이 사실 제가 봐서는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을 텐데 중국 가서 달라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고 북한은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날라줄 거예요. 김선일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네. 핵전쟁 또는 핵미사일 이렇게 생각하면 히로시마 그런 원폭을 생각해서 그런 전쟁을 설마 이런 현대전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술핵에 대해서 좀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진짜로 위험하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새로운 개념의 핵무기라 하더라도 쓰는 순간 국제 정세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국제적 핵을 먼저 사용했다는 자체는 영원히 이제 국제적 질서에서 지탄을 받겠죠. 그러겠죠. 지탄을 받는데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하고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전략 못 쓰죠. 전략 핵무기는 자체는 100킬로톤 이상이 되는 게 전략 핵무기인데 그것은 한번 썼을 땐 대량 살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 명, 2,000만 명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략 핵무기는 작년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뉴 스타트 조약을 갖다 다시 또 연장을 시켰어요. 그거 합의를 안 볼 줄 알았는데 합의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미국하고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근데 전술 핵무기는 아니에요. 전술 핵무기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전술 핵무기 같은 경우는 0.1킬로톤에서부터 시작해서 100킬로톤 사이를 갖다가 전술 핵무기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술 핵무기 중에서 대충 핵 배낭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핵 배낭은 간단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은 요만해요. 사이즈가. 예, 요만하고 작은 거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만하다는 얘기는 거의 수류탄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미국이나 러시아가 그 유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전략 핵무기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 탱크 100대하고 얘기했을 때 가성비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런 전략 핵무기를 하나 사용했을 때 나오는 0.1 메가톤 요 정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히로시마 나카사키 그건 15킬로톤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50배나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핵을 사용하게 되면 방사능 문제를 얘기할 텐데 방사능이 전혀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략 핵무기에서 더티밤 그러니까 수준이 좀 기술 수준이 낮은 건 더티밤이고요. 기술 수준이 요즘에는 아주 굉장히 높아가지고 클린밤 예, 아주 깨끗한 폭탄이기 때문에 이 지금보다 재래식 고폭탄에 비해서 20배, 30배 정도의 효력을 나타내는 이 조그마한 폭탄에 대해서 핵 폭탄에 대해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사용을 하고 싶어하죠.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구색결을 몰리면은 클린밤 정도 전략 핵무기는 쓰겠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싸울 수 있거든요.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규모 공중전을 안 했습니다. 공중전 안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항공 제한을 걸어달라고 했잖아. 비행 플라이 제한을 걸어달라 했을 때 미국이나 나토가 그걸 안 했는데 불구하고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대규모 공습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 돈바스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진짜 전쟁이 무서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재래식 전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직까지 그 핵 카드를 꺼내는 건 위험용인데 러시아가 너무 구석구로 몰리면 구석구로 몰린 쥐는 뭡니까? 사람도 물죠. 사람도. 예, 그럴 때는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사건이 혹시 안 생기길 바라지만 그러면 국제질서 재편이라든가 이런 게 핵을 보유한 국가와 안 보유한 국가 사이의 어떤 격차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되고 그걸 인식한 국가들 입장에서 이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핵 개발을 못하게 완전히 막을 겁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자기 진영 내 핵 개발을 막게 되면 무조건 막을 수가 있어요. 자기 진영 내. 네, 자기 진영 내에서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핵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 보여줬잖아요. 핵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 내에서 핵 개발은 더 이상 못하게 할 거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죠. 네.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북한은 아마 핵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북한 핵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가장 머리가 아픈 나라가 한 나라죠.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중국이 가장 머리가 아파요? 네, 중국이 쇼크를 받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나라 바로 500km밖에 북경서부터 50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고요. 한국도 물론 한국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신문에 보니 중국이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가 핵 전력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 상황을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그때도 정말 심각했잖아요. 네. 이때 상황하고 지금 러시아의 핵 위협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전쟁만 들여다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큰 것, 그러니까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보통 언론 같은 경우는 나무하고 잎만 계속 봐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부차에서 학살 사건 200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보다는 가장 큰 게 뭐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그 틀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세계 질서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그 틀.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양극 체제, 신냉전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가 대항하는 다극 체제 질서. 이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말 그대로 권위주의적 세력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갈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다시는 이제 러시아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너 다시는 안 봐도 되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입장은 정확합니다. 신냉전 체제를 통해 가지고 불안정한 양극 체제로 진행하겠다는 게 신네오콘들의 생각이었고 그 신네오콘들의 생각이 예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잡혔어요. 근데 이런 어떤 국제 질서를 갖다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하냐? 결국은 국제 질서는 강한 자의 힘의 논리에서 움직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봤을 때 미국하고 러시아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러시아는 핵무기가 5천 개 정도 있을 뿐이지 하지만 국가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GDP 수준을 봤을 때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패권 경쟁하겠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도 그거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의해 가지고 주도되는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세계 질서는 다극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에서 충돌하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죠. 그렇게 보면은 1950년도에서는 한국에서 충돌했잖아요. 네. 한국은 이번에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그냥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그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우크라이나에서 터졌어요. 그만큼 한국이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힘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경제력에다가 GDP 규모에다가 세계적인 어떤 그 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발생 안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세계 질서의 큰 흐름에서 들여다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냥 보여요. 왜냐하면 숲을 봤기 때문에 나무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1부는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푸틴의 핵 사용 위협과 가능성에 대해서 1부에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요. 도대체 푸틴은 누구인가? 그의 생애 지금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라온 환경을 보면 미래를 좀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하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